갑자기 눈앞이 캄캄했다. 미평 할머니 입속에 머금었던 맑은 핏물이었다. 동규의 발길에 채어 머리가 꺾이며 꾸역꾸역 삐져나왔던 그 액체와 두툼한 스테이크에서 흘러나오는 육즙이 한데 엉겨 흡사 폭우에 휩쓸린 쓰레기 더미처럼 동규를 엄습했다.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났고 화장실로 내달렸으며 양변기에 엎어졌다. 그는 우액우액 무작위로 토해냈다. 그 무렵 건피리와 함께 입안 가득히 머금었던 왕사탕, 오다마도 있었고 성준이 형이 사주었던 짜장면도 있었으며 금순이 누나가 새 그릇에 담아주었던 미평할매의 국수도 있었다. 그는 계속 토해내고 또 토해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수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성리 굴 1편을 읽어드렸죠. 중편소설이라 두 번에 나누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여수 엑스포 다녀오셨을까요?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모두가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줄을 얼마나 길게 섰던지 그늘 하나 없는 땡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줄을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밤 늦게까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고 왔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다녀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시종 작가님의 만성리 굴은 여수 엑스포 개최라는 큰 틀을 가지고 그 안에 여수에서 일어났던 여순 항쟁과 그리고 만성리 굴에 얽힌 사연들을 엮어서 이 소설을 쓰셨는데요.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어질 내용은 동규와 건필이가 떨어져 지내면서 성인이 되죠. 동규는 여수를 떠났고 건필이는 끝까지 여수를 지키는 사나이로 남아 있었습니다. 건필이가 동규를 찾아가죠. 네,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수담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하수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거의 20년 교류가 끊겼던 건필이의 연락을 동규가 받은 것은 그의 나이 40살 되던 해 초여름이었다. 서울에 터를 잡고 나름대로 뿌리 내림에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던 시절이었다. 다름 아닌 대형 건설회사 홍보 파트 중간 책임자 직책이었다. 홍보 차장이었다. 나라 전체가 중동건설 붐으로 들썩들썩했다. 특히 동규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활약이 단연 돋보였으므로 거짓말처럼 매일매일 송금되어 들어오는 막대한 오일 달러를 주체하지 못한다는 유쾌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나갔다. 오죽하면 그 뭉텅이 오일 달러로 재계회사 순위가 하루 사이에 바뀐다고 할 정도였을까? 아닌 게 아니라 회사 분위기는 대박 그 자체였다. 돈이 넘쳐나는 것도 과장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다. 회사 구내식당의 음식이 달랐다. 날마다 소고기 파티였고 수박 파티였다. 어디 구내식당뿐인가 연 400%였던 보너스가 갑자기 늘어 거의 2달 만에 한 번꼴로 월급을 2배씩 수령하는 시기였다. 건필이가 동규를 찾아 물어물어 회사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이 그 무렵이었다. 그는 그때까지도 여수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나이에 굳건히 여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나고자를 의미했다. 웬만하면 서울 아니면 부산 같은 큰 도시를 찾아가 경쟁자를 물리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차고 앉을 나이인데도 건필이는 그때까지도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다.
물론 여수라고 해서 일할 자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의 큰형이 그렇듯 건필이도 뱃사람이 되어 어선을 탔고 어느 해는 나갔다 하면 만선이어서 목돈도 지어보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 하나 너무 일찍 결혼하여 아이가 넷이나 되는 바람에 도통 돈이 모이지 않았다. 매일매일 쪼들리는 밑바닥 인생이었다. 그러다가 2년 만에 눈 딱 감고 견디면 집도 사고 개인 소유 가게도 가질 수 있다는 중동 건설 현장 근로자 소문을 듣게 된 것이다. 일이 풀리려고 오랜 옛 친구 동규가 출세하여 그 방면에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정보까지 입수한 건필이가 부랴부랴 소화기를 들었고 실로 오랜만에 정겨운 친구의 목소리를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야, 동규냐? 나 건필인디. 건필이? 그래, 공화동 8반에 살았던. 아, 그래 건필아, 너무 오랜만이다. 그래 지금 어디냐? 나 서울 와버렸어. 서울 어디? 서울역이란게? 서울역에 지금 내렸어. 그러면 여수에서 올라오는 길이야? 맞아. 동규, 네 만날라고 밤차 타버렸어. 날 만나려고? 그래. 동규, 네 만날라고. 무슨 일 있냐? 갑자기? 그거는 만나서 얘기하거이. 그래, 알았어. 건필이는 새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갖춰입고 멋을 냈지만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었다. 목덜미는 말할 것도 없고 얼굴이며 손이며 심지어 두 귀까지 시커멓게 탄 피부 때문이었다. 건장한 구릿빛이 아니라 처연하게 보이는 궁색함의 표상이었다. 뭐하고 사냐? 동규가 수십 년 만에 만난 옛 친구에게 그렇게 첫 질문을 던진 것도 온통 검게 그을린 피부에 대한 애처로움이었다. 노가다 하고 살지 뭐. 하긴 배 탄다는 소식 들은 지도 오래됐으니까. 내 처지에 어떻게 이것저것 가리겠냐. 닥치는 대로. 아그들 굶길 수는 없은게. 참 일찍 장가 갔다며. 그랴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고 너무 서둘러 불었다. 왜 그럴 이유라도 있었던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무신 이유가 따로 있겠냐. 멀쩡한 처녀 임신시켜보러 갔고 그 통에 잘 댕기던 교회도 절단 나불고. 그래, 너 동산교회 열심히 나갔잖아. 애 엄마가 불교라서 그렇게 되어버렸다. 너한테니까 얘기지만 안 될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더라만. 내가 그 짝이여. 벌써 아그들이 넷인디 또 한 놈이 뱃속에서 기다리고 있은께. 당연히 축하받아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건필이는 그것을 저주처럼 표현했다. 동규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근거도 없었다. 대신 건수 형님은 어떻게 됐냐? 다른 질문을 던졌다. 건수 형님? 건필이는 뜸을 들였다가 입을 열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금까지 확인이 안 돼 분다. 살았다면 소식이 있을 건데. 당국에서는 빨치산이 되어 지리산에 숨었다가 월북했을 거라고 추정하는디 네 생각은 아니오. 아니라니? 여수 어디에서 학살 당했을 거요. 그렇게 죽여 휘발유에 태워버렸으면 누가 누군지 어찌코로 알겠냐? 건수 행님도 금순이 행수님도 그렇게 죽어 어딘가 한꺼번에 묻혔을 것인디. 그렇게 썩은 문들어버렸을 것인디 어떻게 찾아 방도가 있겠냐. 그렇구나. 동규가 혼자 중얼거렸다. 아픈 상처를 예리한 쇠붙이로 찢어버려 놓은 것 같은 지저분한 느낌이었다. 건필이가 먼저 몸을 고쳐 앉았다. 그는 왜 갑자기 동규를 찾아 서울까지 올라왔는가 주저주저하지 않았다. 차마 입을 떼지 못해 괴로워하는 법 없이 그는 설렁탕 한 그릇 비우기 전에 깡그리 토해냈다. 중동 근로자 파견이 목표였다. 그것도 가능한 한 시급이 높은 직종을 택하고 싶어 했다.
동규는 최선을 다했다. 정말 건필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 가장 좋은 조건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손수 담당자를 찾아다니며 공작 아닌 공작을 했다. 건필이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어 했으므로 벼락치기로 정한 일터가 사우디아라비아였다. 남들은 빨라야 2달이고 대체로 서둘러야 1달 반이 기본인데 건필이는 2주일 후에 출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특급 중에서도 초특급이었다. 솔직히 순번대로가 아니라 정해진 사람을 내리게 하고 건필이를 그곳에 찔러넣은 결과였다. 한데 이게 웬일인가? 서류 심사에서 덜컹 걸린 것이었다. 신원조회가 문제였다. 건필이 호적에 푹푹 그어진 붉은 줄 탓이었다. 건수영과 할머니의 빨갱이 행적이 문제였다. 출국 불가 판정이 내려왔다. 방법이 없었다. 여수에서 이것저것 준비에 여념이 없는 건필이 형에게 동규가 전화를 걸었다. 어떻게 아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판정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 나는 나가고 싶은디. 꼭 나가야 쓰겄는디. 아니, 우리 집 사정이 안 나가면 안 되는디. 그래도 어쩌는 수 없어. 방법이 없다고. 참, 너도 알지? 성준이 말이요. 우리 동산교회 연복 까먹고 댕길 때. 알지. 알고 말고. 성준이 형이 왜? 그 사람 별 3개짜리 장군인 거 알지? 그래. 장군 진급했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아. 이번에 예편하면 곧바로 여수에서 국회의원 출마한다더라고. 그렇구나. 결국 그 길로 나가는구만. 근데 어디서 들어본 게 현역 장군이 신원보증을 서주면 통과할 수 있다고 하던디. 성준이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지금 여수 있겠네. 그럼 여수 있지. 선거운동 해야 쓴게. 건필이 네가 한번 찾아가서 통사정해볼래? 어렸을 때 건필이 네가 성준이 형 크게 봐줬잖아. 그거 너 기억하고 있지? 기억은 하는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서면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제3자 입장에서 동규 네가. 알았어. 동규는 이를 뒤로 미루지 않았다. 그 당장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성준이 형 역시 20여 년 만에 연락이었다. 하지만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 동규구나. 건필이구나. 하지 않았다. 동산교회며 어린이 찬양대 경연대회며 건어물 상의 동괴까지 들먹였을 때에야 비로소 기억나는구먼. 이름이 동규였지. 지금 건설회사 간부사원이라고. 아주 잘 됐네. 그래.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어. 근데 무슨 일인가? 동규는 건필이의 어려운 집안 사정과 자녀들의 형편에 대해 되도록 상세하게 설명했고 마침 그 문제를 바로잡아줄 단 한 사람, 바로 선배뿐이므로 그것을 꼭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절절하게 부탁하고 사정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걸려온 전화는 참으로 엉뚱했다. 동규 후배. 후배님이 부탁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그런데 왜 건필이는 같은 부류들하고 지금까지 교우를 계속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건필이 그 사람 신상조사 내용을 검토했더니 이건 아니올시다야. 그 사람 100% 빨갱이로 분류되어 있더라고. 만에 하나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면 맨 먼저 환호성 질러대고 경찰서를 급습, 총기 들고 양민을 위협할 무서운 빨갱이란 말이야. 내 말 뜻 알겠나? 서동규 씨지요? 그렇습니다만
건필씨 부탁받아 갖고 전화하는디요. 지금 건필씨가 위독 상태거든요. 위독 상태라고요? 가난 말기라 얼마 못 살 것 같은디. 서동규 씨를 눈 감기 전에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잠깐만요. 거기가 어딥니까? 여수 변두리 병원이었다. 동규는 통화가 끝나기 무섭게 운전대를 휙 소리나게 꺾었다. 급히 가야 할 곳을 과감히 포기하고 건필이가 기다리고 있는 남쪽 끝 항구 도시를 향해 방향을 바꾼 것이었다. 대학 교수직을 염두에 두고 다니던 대형 건설회사에 사표를 낸 직후였다. 교수직에 오르기 위해서는 부득불 보따리 장수인 시간장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기본 소득도 없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이 학교에서 저 학교로 뛰고 또 뛰었던 그 와중에 건필이 소식을 접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규는 건필이를 만나지 못했다. 그처럼 애절하게 찾았던 건필이가 기다려주지 않고 제 갈 길을 호련히 가버렸기 때문이었다. 건필이의 황망한 이별은 비단 동규뿐 아니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두운 도시 여수와도 이별을 고했으며 5이나 되는 자녀들과도 아내와도 힘주어 잡았던 손을 스르르 놓아버리고 눈을 감은 것이었다. 변두리 협소한 장례식장이었다. 문상올 사람이 많지 않아 횡댕그렁할 것이라는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이제 막 병원에서 시신을 옮기고 빈소를 차렸는데도 식장은 수선스러웠다. 벌써부터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모두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었다. 건필이와 같은 처지의 동네 사람들이었다. 똑같이 흑인들처럼 새까맣게 그을린 사내들이었다. 아녀자들도 50부, 100부였다. 하나같이 머리가 빠글빠글했다. 얼마나 가꾸지 않았는지 얼굴 또한 잡티와 주름투성이었다. 나이보다 5살은 더 들어 보이는 것도 얼굴을 잠식한 잡티와 주름살 탓이 아닌가 싶었다. 하나 문상객이면서도 문상객같이 하는 것이 일사불란하게 팔 걷어붙이고 음식을 만들고 음식 나르고 설거지를 도맡아 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니, 음식 재료도 그러했다. 사람들이 생선이며 채소며 양념이며 곡물 따위를 가슴 가득 안고 들어왔고 오메야, 값순이 없니까 돼지고기를 갖고 왔네. 5근도 넘어 보이는디. 6근이요. 아따, 푸짐해 불구마. 영덕이 아버지도 간 고등어를 10손이나 들고 와버렸단께. 장사도 안 오고 요렇게는 와볼면 어쩐다요. 장사가 문제요? 우리 건필이 행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디. 암 걸려갖고 가는 사람 얼굴이 열흘 금은 구신 형상이라는디. 이 집 양반은 멋이 그리 좋았는지 빙글에 우유 맹키로 미소 짓고 갔당만. 멋이 좋기는 좋았겠소. 세상을 달가내 본 거제이. 맨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았던 세상인디 멋이 그리 신바람 났겠냐고. 누가 또 손가락질 하면 어쩔까 공포 속에 웅크리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분하고 억울해서 차라리 허허 웃어불고 에이 더러보라 탈탈 털어본 거 아니겠냐고. 그 말이 맞는 말이요. 밟히고 또 밟히다 보면 반대로 신선이 돼본다고 아니요? 우리 회장님 신선처럼 달간에 본 것이요. 회장님이라뇨? 동규가 물었다.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는가요? 안 그래도 넥타이 찬 외지인의 정체가 궁금했다는 듯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동규에게 쏠렸다. 서울서 왔습니다. 어찌 서울서 여기까지 다 오셨다요? 건필이 친구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저도 공화동 8반에 살았거든요. 왔다며 8반에 살아불었다고요? 그러면 잘 알겠네요. 반란 사건.
알다마다요. 우리 건필이 형님이 공화동 8반 지목회 회장을 수십 년 맡았단께요. 이 양반 생전에 회장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잘했는지 반란 사건 피해자라 걸면 종거산 꼭대기라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음식 나누고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꾼 장본인이란께요. 우리 회원들이 건필이 회장님 뜻을 받들어 음식 재료를 쌓고 문상 가는 게 전통이 됐단께요. 울며 불며 땅을 치는 것보다는 모두의 정성을 한 곳에 모아 음식을 만들어 잔치를 크게 벌려부는 것이 차라리 위안이 된단게요. 문상객 중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그려, 오죽 컸으면 빨갱이들 잔치라는 말이 다 생겨버렸겠어. 동규가 2명의 손자를 앞세우고 여수를 방문한 것은 건필이의 장례식을 지낸 다음해 여름이었다. 여수 엑스포만을 위해 새로 개통시킨 기차였다. KTX였다. 원래 특급 열차인 새마을호가 5시간씩 소요되던 거리를 3시간에 주파했다. 여수 엑스포호라고 명명했다. 세계 해양 엑스포를 중국 상하이에 빼앗기고 노심초사하다가 기사회생으로 여수가 기어코 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된 것이었다. 기왕 빼든 칼힘으로 눈 감고 휘둘렀음인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웃거리는 한국의 개최 의지를 높이 샀음인지 세계해양 엑스포 선정위원들이 마침내 여수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다. 하지만 상하이처럼 6개월짜리 정식 해양 엑스포가 아니었다. 3개월짜리 반쪽 엑스포였다. 기왕지사 준비하는 거 남들처럼 6개월짜리 정식 박람회를 유치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6개월씩 전시해야 할 소재도 시설도 턱없이 모자랐던 것이다. 상하이의 그것이 200여 군데 전시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 내용이 다양하고 푸짐했다면 여수의 그것은 고작 21개 전시장이 전부였다. 그 21개도 주제별로 소화하는데 얼마나 신경을 곤두세웠는지 담당자들 입안이 벌겋게 헐었을 정도였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 상하이에 비해 여수항만의 규모가 100분의 1도 안 되는 턱없이 작은 도시였기 때문이다. 어디 규모뿐인가? 항만 역사도 마찬가지다. 내세워야 할 세계인들이 공유하고 인정하는, 아니 서로 얽히고 설킨 역사의 흔적이 일천했다. 아무리 아름다운 해안이며 점찍은 듯한 섬들이며 절경을 자랑한다 해도 국제 항구도시로서의 면모가 뚜렷하지 않다면 6개월짜리 정식 엑스포의 개최는 처음부터 무리인지도 몰랐다. 따지고 보면 반쪽이라도 얼씨구 해야 할 판이었다. 만약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되었더라면 그동안 준비했던 예산이며 기본 시설이며 국민적인 캠페인이며 정말 죽도 밥도 아닌 낙동강 오리알이 될 뻔했는데 3개월짜리라도 유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결과인가. 일개 개인에 불과했지만 동규 또한 절절하기는 그 못지않았다. 마치 어둡고 칙칙하고 음습한 버려진 동굴에 처음 불빛을 비추기라도 하듯, 아니 그동안 호롱불로 만족하고 지내던 외딴 지역에 비로소 전기시설을 설치한 듯한 상황이었다. 그때까지도 동규에게 있어서 여수는 마치 만성리굴 속에 들어선 듯한 캄캄하고 섬뜩한 암흑 속 도시였다. 만성리 해수욕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부득불 그 굴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굳이 어린 시절의 기억을 불러들이지 않더라도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바로 그 터널 속이었다. 천천히 걸어도 10여 분이면 통과할 수 있는데도 일단 들어섰다 하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감 탓인지 그 10여 분이 1시간처럼 진저리 처지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 즈음만 해도 굴 속에는 어떠한 조명도 설치되지 못한 데다 굴 자체가 구부정 휘어 들어가는 구조여서 반대 방향의 빛을 마주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욱 음침하고 음흉하기만 했다. 거기에다 낙수물 소리는 왜 그리 야릇했는지 여기저기 똑똑 핑핑 틱틱 떨어지는 소리는 그야말로 오금저리는 순간순간의 연속이었다. 낙수물 얘기가 낯으니 말이지만 여기저기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 낙수물이 아니라 숫제, 빗물에 가까웠다. 고무호스에서 콜콜 쏟아지듯 들이붓는 곳도 있었고 똑똑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었으며 가늘게 끊어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작디작은 물방울도 있었다. 어메, 굿이 나오겠네. 굴속을 들어섰다 하면 겁먹은 아이들이 지레 움츠리기 마련이었다. 굿이는 무슨? 굿이 없다고? 그리 마. 근데 왜 퍼런불이 굴 앞에서 춤을 추냐? 그거는 안다니 소리 그만하고 제발 굿이 나오지 못하게 주문이나 외워. 아닌 게 아니라 여러 유형으로 분류되는 낙수물의 야릇함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조종되는 불길한 징조 같은 요상한 음향이었다. 그날 만석리굴 밖에서 학살당했던 수많은 홀령들이 굴속으로 피신해 들어와 온종일 비가 내린다든가 심한 파도의 포말 때문에 오동도가 희미하게 보이는 날은 대낮부터 억울하게 죽은 퍼렁불 홀령이 난무하며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일본 병사들의 감시 속에 징으로 쪼아 굴을 뚫다가 비명에 가버린 중국 사람들과 함경도 출신 사람들의 홀령이 외지귀신이라면 뒤이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허망하게 가버린 억울한 여수 시민들의 홀령이 토종 귀신이라는 것이다. 비라도 흩뿌리는 우중충한 날이면 외지귀신과 토종귀신이 서로 만석리굴 속을 차지하기 위해 맹렬히 기싸움을 벌이는데 그때 홀령과 홀령이 엉클어져 춤추듯 나무하게 보인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만석리굴 밖의 음침한 공터에서 총살당한 홀령은 비단 진학군에게 이유 없이 희생된 건필이 할머니 같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새벽 14연대 경찰서 급습으로 피격당한 경찰이며 부유한 특권층으로 군림하던 유지들 역시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은밀히 처형당했거나 버려졌거나 했다는 것이다. 그 무렵 주민학살은 한두 번으로 종료된 행위가 아니었다. 그 긴긴 가을을 다 지낸 다음에도 간헐적으로 이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만석리굴 위쪽 산비탈에서의 초겨울 양민학살은 지금까지 그 유형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하고 야만적인 만행이었다. 그렇게 운명을 달리한 억울한 홀령의 숫자가 수백 명이어서 만석리굴 속을 거점 삼아 활동하는 귀신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의 귀신이 활동하다 보니 그 세계에서도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아 그토록 온종일 울어댄다는 것이다. 동규가 두 손자와 함께 더불어 여수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을 때에도 문득 눈을 감으면 만석리굴 속의 검은색 공포가 여러 종류의 물방울 소리로 끼얹어 오곤 했다. 손자들과 편안히 앉아 햇빛 찬란한 창밖을 보고 있는데도 팔뚝에 소름이 불쑥불쑥 돋았다. 동규 내리에 박혀있는 여수는 한마디로 만석리굴 속이었다. 어둡고 음침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생각만 해도 소름부터 돋기 시작하는
암흑 같은 도시였다. 아무리 나무를 심고 꽃을 피우고 페인트를 밝게 칠해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긴 세월의 공포. 이념 충돌 현장을 엇비슷하게 겪었던, 그러나 희생자 수가 미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며 위로금이며 기념관이며 위령탑을 세우는 마당에 1만 5천여 명의 엄청난 피해자를 내고도 아직까지 회복의 움직임조차 내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웅크리고 있는 비정의 도시, 여수. 그것도 확실한 증거 없이 근처를 얼쩡거렸다는 혐의 하나로 목숨을 잃은 1세대는 물론이고 그 억울한 죽음을 곁에서 바라본 건필이 같은 철부지 자녀들마저 하나 둘 떠나고 없다. 세상은 정말 비정하고 비열하다. 죄 없이 죽은 그날의 희생자의 핏줄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신분 상승의 기회와 권리마저 빼앗기고도 꽥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되레 머리 숙이고 숨죽이며 슬금슬금 비굴하게 걷는 수많은 민초들. 동규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 그것이 끝내 개선되지 않고 관철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해영 엑스포 같은 신나는 잔치라도 벌여 만성리골 속에 음침한 여수를 돈의 위력으로 희석시켜버리자. 거만하고 야만스러운 검은색에 흰색을 잔뜩 섞어 차라리 잿빛으로라도 다시 태어나게 하자. 큰손자가 중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여름방학 중이라 할아버지 권유에 큰 저항 없이 따라주었지만 실상은 손뼉치고 호응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세상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다. 텔레비전만 틀면 화면을 가득히 채우곤 하는 걸그룹 타라며 에이핑크의 현란한 춤사위가 그랬다. 제 엄마를 조르고 졸라 죽고 못 사는 타라인지 에이핑크인지 걸그룹 정기 공연 관람을 예약해 두었는데 하필 그 기간 중에 여수 엑스포 여행 제안을 받았으니 얼씨구 절씨구 허웅알리 마무했던 터다. 나중에 며느리에게 들어 알았지만 두 녀석 똑같이 두 다리를 뻗고 참여 불복을 선언했는데 갖은 희우를 다 부려 간신히 녀석들의 마음을 돌렸다는 것이다. 그런 판국이니 KTX 기차에 올라앉은 두 녀석의 표정이 밝을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여수 엑스포에는 왜 가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가고 싶지 않아? 그게 아니고요. 검색해보니까 여수 엑스포에도 걸그룹 공연이 있는데요. 타라도 에이핑크도 없고요. 모두가 B급들만 초청되었더라고요. 너희들은 걸그룹 공연이 그렇게 좋아? 두 녀석은 똑같이 네, 네 큰 소리로 화답했다. 그 여자들 공연은 앞으로도 계속하게 되어 있지만 다음 주에 끝나는 여수 엑스포는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게 된단다. 게다가 여수는 할아버지가 너희들만 할 때까지 살았던 도시거든. 할아버지가 여수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다. 그거는 별반 중요하지 않아. 근데요? 그 녀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왜 할머니랑 동행하면 좋을 텐데 하필 우리랑 가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의 미래니까. 미래를 살아야 할 너희들이 뭔가 공감해줘야 하니까. 아니, 공감만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하나 진하게 나누고 싶기도 했단다. 뭘 나누실 건데요? 갑자기 말문이 막혔으므로 뭘 나눌 거냐고 물었니? 반문했다. 네, 할아버지. 두 녀석의 눈이 유난히 반짝거렸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만
암튼 할아버지가 겪었던 깊은 상처가 있는데 말이야. 동규가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옛날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거든. 죄도 없이 한꺼번에 총살당한 사람들. 근데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인 범죄자들은 물론이고 그 자손들은 너무 잘 살고 반대로 희생자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죄인처럼 숨어 산다면 어떻겠니? 누가 대답할래? 할아버지, 그래, 내가 형이니까 너부터. 할아버지,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요. 누가 누구를 왜 죽여요? 그리고 왜? 작은 아이 너도 모르겠니? 네, 할아버지, 저도 통 모르겠어요. 알았다. 동규는 혼자 고개를 끄덕였다. 한두 마디로 설명될 일이 아니었다. 동규의 설명답지 않은 설명도 그러했지만 아이들 역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점도 문제였다. 그렇다. 동규의 대를 이을 가장 가까운 직계 손들인데도 그들의 반응은 참으로 냉랭했다.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일단 본인들의 취향 바뀌면 도무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속위에 경일기였다. 그래, 아직은 철부지들이니까 너희가 여수의 아픔을, 여수의 절망을, 여수의 눈물을 어찌 알겠느냐. 동규는 이만큼 물러앉았다. 일단 현장을 누비다 보면 뭔가 교차되는 시점이 있을 테고 그때 설명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설사 그런 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해도 하등 서운할 것도 없다. 뭐가 되든 여수 엑스포에 대한 체험의 칩만 심어놓게 되면 언제든 다시 재현할 여지가 있으니까. 여수 엑스포 현장이 중국 상하이처럼 여수 전역에 펼쳐져 있으리라 짐작하고 기차에서 내렸는데 웬걸 여수 엑스포는 동규가 한때 건필이와 더불어 놀이터로 정해 훑고 다녔던 여수역 뒤쪽 넓은 공터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다음 날 일찍 서둘렀는데 수족관이 있는 아쿠아 플래닛 한 곳 관람했는데도 어느새 점심시간이었다. 관람 시간은 1시간 남짓인데 줄서기에 2-3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할아버지, 우리 점심 언제 먹어요?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미국간에서 먹으면 안 돼요? 미국간에서? 미국간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니? 형이 노트북으로 검색하기도 했고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렇구나. 그럼 미국간 표부터 사야겠구나. 그러나 미국간이라고 해서 쉽게 입장할 상황이 아니었다. 벌써 서 있는 줄이 겹겹이었다. 미국간뿐 아니었다. 영국이며 독일이며 중국이며 캐나다며 인기 있는 전시장은 어김없이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다. 동규도 손자들과 줄서기를 하고 있었다. 주변을 살폈다. 그때만 해도 터무니없이 넓기만 했던 철도 부지였다. 대부분 풀밭이었고 철조망 저쪽에 연못이 있었으며 그 너머로 오동도가 보이고 다시 그 너머로 푸르른 바다가 펼쳐졌다. 바로 그곳이었다. 휘어지게 핀 갈꽃이며 넘어져 땅바닥에 밟히면서도 기어이 꽃을 피우고 마는 코스모스며 꼬리에 보랏빛 형광들을 켠 듯이 수려한 장군 잠자리며 때를 지어 휘휙 나는 붉은색 고추 잠자리며 그보다 더 숫자가 많은 손마디만큼 굵은 파리들이 총살당해 누워있는 썩어가는 시신에 달라붙어 온통 검정색 일색을 만들어버리는 위력이며 바로 그곳이었다. 동규가 그날 봤던 그 장소였다. 미국관이 서 있는 위치가
왜 하필 그 자리였을까? 허연 눈을 부릅뜨고 죽어 있었던 국수장수 미평 할매를 발견했으면서도 끝까지 항구했던 그날의 충격, 동규의 발길에 차여 입안 가득히 머금고 있던 핏물을 꾸역꾸역 개워내던 욕쟁이 할머니의 원한 맺힌 표정, 할머니의 존재를, 아니 그 죽음을 발설한다는 그 자체가 왠지 망령되고 외경스러워 끝까지 입을 닫고 있어야 한다고 혼자 다짐했던 그 늦가을 오후의 황량하고 스산한 두려움. 그래, 미국관 뒤로 보이는 캐나다간이 아이들 고상놀이 하느라 한데 엉겨 풀밭을 뒹굴었던 자리이고, 그 옆쪽 삼성관이 신참 여수경찰서 요원들이 훈련받다가 담배 피우며 쉬곤 했던 휴식 공간 아니던가. 그래, 정녕 벌겋게 피 뿌렸던 그 원한의 장소에 미국관이며 캐나다관을 세우면 그 상처가 지워지는 것일까? 세계 각국에서 찾아와 사람들이 겹겹이 줄을 서서 아우성치면 그날의 그 시린 아픔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 과연 그것이 해결책일 수 있을까? 할아버지, 여기에요, 여기! 큰손자놈이 잽싸게 달려가 자리를 잡고 소리쳤다. 미국관 내부의 레스토랑이었다. 아르바이트 청년과 메뉴판을 펼치고 손자놈들이 열심히 주문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테이크 말이에요. 우리는 웰든으로 했거든요. 그래? 나는 미디엄으로 하지 뭐. 기분이 이상했다. 손자놈이 골라 앉은 테이블이 하필 그 지점 같았다. 허옇게 눈 부릅뜨고 죽은 미평 할머니가 누워있던 그 자리. 아서. 동규는 머리를 흔들었다. 꼭 그 자리라고 단정할 수 없어. 그때의 그 스산스러운 두려움이 잠시 되살아났을 뿐이야. 그뿐이야. 생각보다 두툼하고 큰 스테이크가 테이블에 놓였다. 손자놈들은 나이프로 쓱쓱 잘라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동규도 포크와 칼을 들었다. 그리고 두툼한 살집에 칼을 들이밀었다. 살집이 터졌다. 미디엄인데도 분홍빛 육즙이 주르르 주르르 접시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했다. 미평 할머니 입속에 머금었던 맑은 핏물이었다. 동규의 발길에 채어 머리가 꺾이며 꾸역꾸역 삐져나왔던 그 액체와 두툼한 스테이크에서 흘러나오는 육즙이 한데 엉겨 흡사 폭우에 휩쓸린 쓰레기 더미처럼 동규를 엄습했다. 순간 그는 벌떡 일어났고 화장실로 내달렸으며 양변기에 엎어졌다. 그는 우액우액 무작위로 토해냈다. 아침 음식뿐 아니었다. 어제 아이들과 먹었던 과일이며 아이스크림도 있었다. 그뿐 아니었다. 그 무렵 건피리와 함께 입안 가득히 머금었던 왕사탕, 오다마도 있었고 성준이 형이 사주었던 짜장면도 있었으며 금순이 누나가 새 그릇에 담아주었던 미평할매의 국수도 있었다. 그는 계속 토해내고 또 토해냈다. 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백시종 작가님의 만석리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소설이죠. 여수 엑스포를 다녀오신 적이 있을까요? 만약에 여수 엑스포를 다녀왔었다면 그 추억의 한 자락을 댓글로 달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주변인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수담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